119 구급대가 덮인 상태를 본 거예요. 근데 보통 자식이라고 하면은 빨리 연락을 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게 맞죠. 근데 덮어버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2016년 1월 14일) 목요일, 철원은 한파주의보가 발령될 정도로 얼어붙은 날씨였습니다. 그 추위를 뚫고 이른 아침부터 병원에 영안실로 모인 네 남녀. 이남 이녀의 자식들은 어머니의 부고를 듣고 허겁지겁 병원으로 모였습니다. 사망한 이는 92세의 오씨. 어머니는 평소 허리 디스크 질환과 심장병 등 지병이 있어 거동이 불편했습니다. 장남 강혁권 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도 만났는데 갑자기 돌아가신 것이 너무나 애통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 씨는 자택에서 수면 중에 사망했습니다. 아침에 발견이 돼서 사망 확인하고 영안실로 옮겼습니다. 워낙 고령이고 집안 모습도 평범해서 딱히 범죄 정황을 의심하진 않았습니다. 고령의 노인이 사망에 발견되는 일은 흔해서 별다른 의심 없이 장례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오 씨는 평소에 입던 옷을 입고 있었고 이불 위에서 발견됐습니다. 몸에 예기에 의한 상흔이라든지 눈에 띄는 흔적도 없었습니다. 집에는 침입의 흔적이나 물색은 또한 없었던 상황.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목에 넓게 멍자국이 보였습니다. 눈꺼풀 안쪽에는 일혈점도 관찰됐습니다. 혹시 오 씨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어머니와 가장 가까이 살고 있었던 건 장남 강혁권 씨였습니다. 1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었던 혁권 씨. 어머니가 고령해 몸이 불편했으나 자신도 생업 때문에 합가에서 돌보긴 어려웠고 종종 들러 어머니를 살펴봤다고 했습니다. 두 딸의 경우는 시집을 가 각각 다른 곳에 거주하며 생활하다가 이번에 어머니 병고 소식을 듣고 오랜만에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둘째 아들의 경우는 원래 경기도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사망 하루 전날인 13일에 고향집에 방문했습니다. 시신 발견도 둘째가 했다고 합니다. 시신 발견 전날인 13일 밤, 술을 먹고 밤 10시쯤 고향집에 도착했다는 둘째 강형민 씨. 술에 취해 골아떨어진 후 아침에 일어나 보니 집이 잠잠해 안방으로 들어가 봤다는 형민 씨. 오전 10시경 큰형에게 전화를 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알렸습니다. 이후 영안실에서 모이게 된 네 남매. 그런데 사망 현장에는 사소해 보이지만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오 씨가 사망한 안방에 액자가 뒤집혀 있었습니다. 벽에 교황 사진, 오 씨 부부의 사진, 마리아상 등 액자가 걸려있던 게 돌려져 뒤집혀져 있었습니다. 사망 전 오 씨에게 심경의 변화가 있어서 액자를 뒤집은 것일까? 아니면 누군가 오 씨의 방에 들어왔던 걸까? 그런데 구급대원이 처음 안방에 들어왔을 때 오 씨의 시신도 얼굴까지 이불이 덮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뭔가 가려진 부분이 있는 듯한 꺼림칙한 죽음. 그리고 오랜만에 어머니의 시신 앞에서 마주한 네 남매. 그날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 안녕하세요. 이곳은 크라임. 저는 진행과 연출을 맡고 있는 김PD입니다. 날카롭고 정확한 분석으로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고 계시는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모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배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은 2016년 1월 철원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관련자의 이름은 가명을 썼습니다. 고령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네 남매가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방의 모습이 조금 특이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신체에도 일반 죽음하고 좀 달라 보이는 몇 가지 것들이 있었습니다. 시신 상태로 뭘 알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의 시신 상태는 사실 좀 정밀하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외력이 조금만 있어도 돌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는 일혈점, 목에 눌린 자국, 이건 멍자국,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목에 넓게 멍자국이 날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거의 와상 환자신 거예요. 네.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굉장히 정교하게 봐야 되는데 그냥 지나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장례식장에 시신이 도착했다는 거는 1차에서 이거를 검수해야 될 허들을 넘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거만이 그냥 놓친 거죠. 안 한 거지. 근데 안 할 수 있느냐? 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예전에도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법이 바뀌었을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흔히 말하는 그 동네에서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인후보증이라고 해서 보통 이장하고 새마을시도자 2명이 이게 도모가 돌아가셔서 사고사 아니고 그냥 자연사입니다라고 인후보증서 하셔도 의사의 사체 검안을 패스할 수 있었어요. 2016년이면 아마 그렇게 가능했을 겁니다. 네. 이상하죠? 네. 이게 가능해? 말이 안 되잖아. 그럼 마을 이장이나 새마을시도자가 만약에 죽였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완전 범죄겠네요. 근데 그런 건 우리가 몇 번 다뤘죠? 네. 다른 걸 보시죠. 뭐냐면 119 구급대가 덮인 상태를 본 거예요. 네. 그건 이거는 자기가 돌아가신 분이 덮을 수는 없잖아요. 덮고 주무시다가 돌아가셨나 이렇게 근데 생각했을까요?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죠? 덮은 상태에서 갑갑하게 어떻게 덮고 돌아가십니까? 그러니까 많은 그 어르신들 중을 봤지만 덮고 돌아가실 수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럼 이게 뭐냐? 그럼 물어봐야죠. 이걸 발견한 사람한테 발견한 누구예요? 작은 애들이요. 그럼 그 사람한테 이게 원래 어떻습니까? 그럼 당신이 덮었습니까? 근데 이상하죠. 보통 자식이라고 하면은 빨리 연락을 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게 맞죠. 네. 근데 덮어버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사진 액자를 덮었다. 본인이 덮었나요? 본인이 죽을 줄 알고? 그건 너무 이상. 그렇죠. 네. 그거는 그 덮고 자연사 직전에 그걸 돌리는 건 말이 안 되는 그렇죠. 거고. 제가 언제 네. 죽을 줄 알고. 네네네. 그러면 이 사진을 엎어놓은 거는 가린 거는 누구예요? 제3자. 그럼 그 발견한 사람한테 물어봐야죠. 당신이 왔을 때도 이랬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야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적어도 그러면 이거는 언두잉과 심리적 회피, 기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첫째 같은 경우가 일단은 물리적으로 가장 항상 근거리에 사는 인물이었고요. 100m 정도 거리입니다. 둘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랜만에 몇 년 만에 이제 고향 집에 와서 술을 먹고 그냥 밤에 일찍 잠들었었다. 그 전까지는 어머니가 깨어 있었다라는 진술을 했었고요. 그도 어머니 같은 경우는 생명보험 관련된 가입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혼자 사는 시골의 노인이 사실 어떤 여기에 강도를 하러 이제 있는데 어쨌든 남자도 방에 자고 있다라고 하면은 진행시키긴 좀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러니까 강도나 절도가 들어서 그걸 그렇게 살해를 했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네. 그거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게 이제 저희는 이제 어쨌든 바디 커버링이나 여러 가지 그런 회피 심리를 봤을 때 시신을 덮거나 본인 사진을 덮는 것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돌리거나. 교황하고 마리아도 이게 돌리는 거는 뭘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교황 말이야? 종교적인 의미가 있나?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인가? 꺼림칙했을까요? 어떤 종교적인 그럴 벌을 수 있죠. 받을까봐. 살인이나 아니면 어떤 행위가 마치 그들이 보는 것처럼. 그러면 서민이 술이 취했거나 네. 그랬다고 하면은 아니면 그런 상태라고 하면 그 행동이 가능할 수 있죠. 술이 안 취했을 때는 그거 돌려놓는다는 그 의미까지 가질 않죠. 네. 그죠? 예. 좀 더 이성적으로 그렇죠. 예. 판단을 하기 때문에. 자, 어딘가 이상했던 어머니의 죽음이었는데요.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충격적인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후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안실의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어머니가 고령에 지병까지 있었으나 지근거리에 살던 장남 강혁권 씨가 직전에 배웠을 때는 죽음을 예상할 정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를 갑자기 잃은 비통함을 토로하자 둘째 아들 강형민 씨가 불현듯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형님, 어머니 그냥 돌아가신 거 아닙니다. 사실 어머니가 힘들어하셔서 내가 편히 보내드렸어요. 충격적인 이야기에 남매들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둘째 아들의 말이 거짓이 아님임을 안 가족들은 형민 씨를 설득해 그날 오후 1시 30분 지구대를 찾았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친모를 살해한 사실을 털어놓은 그에게 분노와 원망과 함께 일부에선 동정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평소에 지병이 심해 기저귀를 차고 생활하실 정도의 힘든 하루하루를 보냈던 고령의 노모. 고향집에 내려가서 막걸리를 마시면서 어머니에게 신세를 한탄하는 대화를 하다가 벽에 걸려있는 사진이 보여서 다 뒤집은 다음에 엄마, 형과 형수 힘들게 하지 말고 그만 가세요. 그렇게 말하고 배에 올라타서 양손으로 목을 졸랐습니다. 강 씨의 말에 따르면 자신이 어머니의 가슴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를 때 어머니는 전혀 반항을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별 저항 없이 그대로 죽음을 맞이한 구순의 노모. 그런데 국과수에서 부검을 진행하자 뜻밖의 흔적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오 씨의 오른쪽 손톱 밑에서 강형민 씨의 DNA가 나온 것, 또한 오 씨의 얼굴에도 옅은 피하 출혈이 있었습니다.
주먹 등으로 얼굴을 맞은 것으로 보이는 상황. 팔에선 방어흔으로 보이는 상흔도 확인됐습니다. 분명 강 씨의 기존 진술에 의하면 고향집에 귀가해서 어머니와 신체적으로 접촉한 적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강 씨가 14일 긴급 체포되며 찍은 사진을 보면 오른쪽 광대 부분에 긁힌 상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에 대해서 묻자 강 씨는 어떻게 제 DNA가 어머니 손톱 밑에서 나왔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들과 어머니는 적어도 몸을 마주하고 힘을 다툰 어떤 상황이 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부검 결과에 충격적인 흔적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피해자 사체에서 소음순 피하 출혈 및 지렁이 오목의 열창이 발견됐습니다. 강제적 성적 공격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월 13일 오랜만에 고향집에 방문한 둘째 강형민, 14일 시신으로 발견된 어머니 오씨, 그리고 밤사이 어머니와 아들 사이엔 분명히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으로 오랜만에 모이게 된 네 남매, 그들이 확인해야 할 진실은 생각보다 더욱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네, 둘째 아들이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 하셔서 제가 편히 보내드렸습니다라고 자기가 이제 먼저 이야기를 꺼내서 자수가 이어지게 됐습니다. 이 초기 진술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좀 단면적인 것이 아니라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형제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유, 이렇게 돌아가실 분이 아닌데 너무 안타깝다. 분명히 엊그제 같은 경우 이거 그렇게 돌아가실 일이 아닌데 이런 얘기를 형제들이 하고 있었다고 하면은 네. 이 둘째가 오랜만에 네. 와서 그렇다고 하면은 그 그냥 동조했을까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한테 의심 올 수도 있고 왜냐면 같이 있었으니까 네. 그죠 밤에. 그러니까 뭔가 깨림직한 느낌을 받았을 때 얘기할 수 있죠. 아, 사실은 그게 아니라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당신들과 어머니를 위해서. 왜? 네. 아니 와상으로 기동도 못하는 내 자식들 고생시키고 특히 형 고생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이렇게 한 거야 라고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이렇게 쭉 넘어가는 거죠. 갑자기 자백을 했다는 느낌,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디테일한 예, 차이인데 이게 뭐 의심의 눈길이 쏠리는 대화의 흐름으로 가자. 내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냥 어쨌든 지금 장례식장에 왔고 그렇죠. 화장시키면 되니까 바로 경찰까지 안 가도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 지금 내 형제 자매만 설득을 해서 얘기를 해보자. 그렇죠. 그렇게 넘어갈 거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자기 어머니를 살해했다고 하면 굉장히 좀 뭐가 눈축이 따갑다고 본인이 느끼는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다른 형제들은 가까이 사는 형제가 있지만 되게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뜬금없이 너 왜 왔어? 그런데 하필 온 다음 날 돌아가셨네? 장난말로는 아니 분명히 너 오기 전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건강하셨는데 라는 얘기를 자기들끼리 하잖아요. 네 명이. 그게 몇 번 돌아가면은 이 범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의심받는 것 같다는 느낌이 안 들겠어요? 네. 그러니까 자백이나 자수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분위기상 내가 니들을 위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조용히 덮자라는 것까지가 사실 컨텐츠였는데. 그랬는데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둘째는 너무 오랜만에 왔는데 이상한데? 라고 형제들이 생각해서 이제 사실은 신고를 한 거죠. 네. 데리고 가서 자수시킬 거는 명분이고 실제로는 신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 신고는 안 할 테니까 가서 자수하자라고 얘기하려면 그렇게 하는 거 당연한 거지. 네. 그러면 야 너 가만히 있어. 내가 신고하고 올게. 이건 맥락이 안 맞잖아요. 네. 그래 이해한다. 그래 그러면 어차피 네가 한 건 맞잖아. 그러니까 적어도 이거 가만히 되지 않겠어? 참작이.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자백이라고 생각하시면 맥락이 안 맞지만 네. 제가 지금 말씀적인 감정의 변화를 생각하시면 이게 타당한 움직일 수 있는 거죠. 당일날 이 둘째 강형민이 주장하는 바는 신세한탄, 술을 먹고 신세한탄을 하고 있다가 벽에 걸려있는 사진이 보여서 이걸 뒤집은 다음에 엄마 형과 형수 힘들게 하지 마라고 하면서 올라타서 죽였다라고 하는데 이거 자체가 지금 이제 행동 구성이 될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신세한탄을 하다가 뒤집어 놓고 이제 반대가 될 수 있겠지. 이 죽인 다음에 네. 돌려놓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는 그냥 본인이
이렇게 일종의 스테이징 했을 수도 있다고 봐요. 나중에. 네. 왜냐? 너 왜 그랬어? 사실은 내가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많이 지금 어머니를 보고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한 거예요라고 변명을 하려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이게 유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몸에 남은 흔적을 보면 어머니의 얼굴에 이제 뭐 약간의 멍 같은 게 살짝 있었고 팔에 방어흔, 이게 강제력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손톱 밑에 DNA. 그러니까 이제 방어흔 네. 그리고 이걸 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그거를 물리려고 폭행도 했고 전혀 다른 거죠. 저기 진술과는. 진술과는 다른 거죠. 네. 이게 지금 가장 충격적이면서 이제 앞으로 살펴봐야 될 부분인데, 소음순의 피하 출혈과 질어귀 오목의 열창이 있습니다. 이거를 설명해 주신다면요. 말하자면은 그 성기 바깥쪽 부분에 네. 까였다는 거예요. 네. 열창이니까. 그러니까 그건 강제적인 강간의 정확한 네. 그 증거가 되는 거죠. 질어귀 오목의 위치는 이제 질 안쪽 들어간 곳에 바로 있는, 앞쪽이니까. 네. 예. 그 안쪽에 났으니까 뭐가 들어갔다 질 안에. 그렇죠. 예. 네. 그 상황인 거죠. 근데 그게 그 열창 정도면은 이게 강간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자, 어머니의 몸에서 발견된 이상한 흔적, 과연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후 수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몸에서 성폭행의 흔적이 발견되자 강 씨는 진술을 바꿨습니다. 어머니를 보내드린 뒤에 배에 올라탄 상태에서 어머니 코에 귀를 대니까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의 욕창을 확인하기 위해서 바지와 팬티, 기저귀를 허벅지까지 내렸습니다. 욕창을 살피다가 갑자기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하의를 내려 살피려다가 갑자기 시신을 오욕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강형민. 그는 손가락을 어머니의 질 안에 넣었다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손상이 사망 후에 발생한 것이 맞느냐 하는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강 씨가 어머니의 시신을 오욕한 후 다시 입혀놓은 속옷에서 혈흔이 관찰된 것입니다. 생전에 생긴 개방성 손상은 탄력섬유가 수축하여 창구가 크게 벌어지며 주변부에 출혈을 동반하지만 사후 손상은 적게 벌어지며 출혈이 거의 관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응열된 출혈이 있다면 손상은 생전에 생긴 것이며 흘러내린 혈흔이 있다면 생활 반응으로 봐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목에는 양쪽 방패연골 윗불의 골절과 목불뼈 왼쪽 부위에 골절이 확인됐습니다. 이 정도의 목졸림이라면 피해자는 즉시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강 씨는 어머니가 사망하고 10분 정도 뒤에 시신을 오욕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혈액이 더 이상 돌지 않는 상황에서 성적 공격으로 속옷에 피가 묻을 수 있을까? 사망한 사람은 나이가 젊을수록 생활 반응이 잘 나타나고 나이가 많을수록 생활 반응이 덜 나타납니다. 이 피해자분 같은 경우에는 91세 고령으로 생활 반응이 미약하게 나타나야 함에도 질 부위의 상처에 이 정도 생활 반응이 눈에 띄었다는 건 사후 손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 다른 법의관은 질 부위의 표피 박탈만으로는 생전 손상인지 사후 손상인지 구분이 어려울 수 있으나 오 씨의 질 표피 박탈의 경우 출혈이 동반되었기 때문에 생전의 손상이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한편 오 씨의 왼쪽 넓적다리 뒤쪽과 오른쪽 오금 부위에서도 피하 출혈이 관찰됐습니다. 이건 어떤 과정에서 생긴 것일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다리가 굳은 채로 굽어 있어서 제가 펴졌습니다. 그때 다리를 세게 쥐면서 멍이 든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몸에서 하나씩 발견되는 이상한 흔적들, 과연 강영민과 어머니 오 씨 사이에는 어떤 대화가 오고 갔고 무슨 일이 쌓여 있었던 것일까? 이제 어머니의 소음순, 질, 어기, 오목 등에서 흔적이 발견되자 진술을 바꿉니다. 돌아가셨는데 뭐 욕창을 확인하려고 하의를 내렸다가 뭐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서 오욕을 하고 다시 입혔다. 이 사후에 따르는 행동들을 하고 뭐 연장 상황들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건 본인 얘기고 실제로 시신을 부검한 부검인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만이 이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본인은 시체에 대한 어떤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살아있을 때 강간을 한 거다. 그리고 강간을 하고 죽인 거다. 이 얘기입니다. 명확한 건. 사후 시체 강간을 하는 경우에 뭐 마찰들이나 표피가
뭐 벗겨짐을 있을 수가 있으나 그때는 뭐 이렇게 피가 안 나온다는 건가요? 그죠? 왜냐하면 심장이 돌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러면 피가 나타나지 않죠. 그러니까 심장이 멈춘다는 건 펌프질을 안 한다는 거니까. 근데 노인의 경우는 조금 혼동이 될 수 있다라고 법의관들도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심장이 펌프질이 약하기 때문에.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래도 출혈은 확실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범인은 100% 거짓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목불뼈 골절 이런 경우는 즉사인가요? 아니죠. 이거는 네. 이렇게 누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형태로 눌러서 무엇인가로 말하자면 강간을 하고 그 다음에 설골 쪽으로 죽인 거란 얘기죠. 뭐 넓은 뭐 팔 바깥쪽이라든지 그렇거나 아니면 발. 뭔가 다른 도구를 썼거나 했을 거라는 추정이 됩니다.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음. 보통의 이제 엑살 같은 경우에는 설골이 부러지는 경우는 흔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죠. 대체적으로 그 정도로 끝나는데 음. 요거는 좀 더 말씀하신 대로 좀 넓은 다른 그렇죠. 예, 네. 다른 것까지 부러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범행 심리나 의도나 이런 부분이 좀 그렇죠.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는 부분이 들어서 뭔가 심각한 감정적인 것이 존재하는 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네. 다리 쪽에도 이거 뭐 허벅지하고 오금 쪽에 3개 쥐어서 멍이 든 것처럼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말하자면 살아있을 때 네. 강간을 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다리를 잡고 뭔가를 하려고 했던 부분들 네. 그러니까 강간이 명확하죠. 다리를 잡고 이제 벌려서 강간하려고 예, 하다가 예. 난 자국이다. 아주 심각한 폭력적 강간의 이 상흔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둘째 강영민은 오랜만에 고향에 와서 왜 이런 짓을 벌인 것일까요? 이 수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 진술이 바뀌는 강 씨를 의심의 눈으로 바라본 것은 그의 전과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강영민은 고등학교 시절 학생들의 돈을 갈취하던 일로 퇴학 처리되어 이후 고향인 철원을 떠나 유흥업소 직원, 일용 노동자 등의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범죄를 끊지 못했습니다. 22살 때 폭력 전과를 시작으로 폭력 전과 13회, 현주 건조물 방화 1회, 사기 23회 등 그는 전과 37범이었습니다. 이 범행 당시에도 사기죄로 6개월간 징역을 산 이후 2015년 10월 출소해서 5년 만에 어머니를 찾아 고향 철원으로 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영민은 그 전에도 노모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가족들에게도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왔고 이 때문에 어머니와 형제들은 그를 피해왔습니다. 수많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50대의 나이에 다시 고향집에 방문한 강영민. 어머니는 이번에도 둘째 아들을 살갑게 받아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5년 만에 온 자신을 반기지 않자 강영민은 집을 그대로 나가 근처에 사는 형을 찾았다고 합니다. 형이 동생을 달래며 같이 술을 마셨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해 서운한 마음을 형과 술을 먹으며 달랬다는 강영민. 그런데 그는 술자리가 끝나고 밤 10시 다시 어머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왜 또다시 어머니를 찾아갔을까? 강영민은 어머니를 다시 찾아간 이유에 대해서도 성범죄의 이유에 대해서도 명확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일 만취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2005년 강영민은 의정부의 병원 알코올 클리닉에서 6개월간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또한 강 씨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과도한 알코올 섭취로 인해 일시적으로 충동 조절 능력에 저하를 보였다고 추정되는 상태로서 의사결정 능력이 다소 저하된 심신이 다소 미약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그러나 사건일 강영민은 평소 주량 정도의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강 씨의 지적 능력은 평균 수준이었고 정신병적 증상 등도 본인이 이야기한 바나 진료 내역은 없는 상태. 그가 천륜에 어긋나는 범죄를 하는 동안 어떤 상태, 어떤 마음이었을까? 1월 13일 밤 10시 그가 어머니의 집에 다시 찾아갔을 때 그의 최초 진술과는 달리 어머니는 잠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에서의 강영민의 진술에 의하면 그 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다가 벽에 걸린 액자를 뒤집은 후 어머니의 상체로 올라타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왼팔과 왼손목을 3개 눌러 움직임을 억압했습니다. 이후 목을 졸라 어머니를 살해한 후 바지와 속옷을 벗긴 강영민은 자신의 성기를 꺼내 어머니의 질에 삽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발기가 제대로 되지 않자 자신의 손을 이용해 성폭행을 이어갔다는 범인. 그 후 피해자의 옷을 다시 입히고 이불을 덮어놓곤 방을 나갔다고 했습니다.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도 모를 진술. 악마의 마음으로 걸어 들어가면 그 진실을 알 수 있을까?
재판상의 진술에 의하면은 또 뭐 사후에 시체 오역 손가락에서 벗어나서 성기삽입의 시도가 있었다. 근데 밝기가 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까지는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저희는 사실 뭐 물적 증거에 의하면은 아예 뭐 있었다고 봐요. 그렇죠. 예. 네. 돌아가시기 전에 네. 성범죄가 있었고 네. 그 과정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목을 졸라 살해한 그 과정이 있었고 그 폭행도 있었고 그 과정이 다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이 뭐 심신미약이든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뭐 왜냐하면 당시에 술을 먹은 주량이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부분은 뭐 고려가 될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놈이 그냥 사기꾼의 그냥 범죄자예요. 그거를 누구한테 탓을 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기회는 여러 번 있었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소년범이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철원에서 그 다음에 철원 떠나서 그 다음에 범죄자 또 이런대로 살았다. 그런데 그거를 왜 자기 어머니나 형한테 책임을 물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그런데 이제 그 전에도 분명히 계속 반복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가족들은 만나는 걸 주저했다라고 폭력적이고 네. 때리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그게 더 뭐 본인한테는 더 그게 싫었는지 그 가능성이 높죠. 자기를 혐오하는 자기 가족을 쥐고 싶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 행위에 가장 최악인 성범죄까지 저질렀을 가능성도 있죠. 네. 그렇지만 그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죠. 네, 일단 뭐 재판 결과부터 살펴보고 추후에 또 이제 프로필과 심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은 92세의 친어머니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목졸라 살해했다. 인륜을 저버린 범행일 뿐만 아니라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범행이다. 피고인의 형제 자매들이자 유족들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으며 평생 씻을 수 없는 슬픔과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형의 권유로 자수를 한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나 피해자로부터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성장하여 온 점 등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한다.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보람 이수, 정보 10년간 공개,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다. 판결문이 진짜 엉망이죠. 왜냐하면 피해자로부터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건 무슨 근거에서 한 소리입니까? 나머지 3남매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 3남매는 잘 살았잖아요. 네. 그럼 유독 강영민이 범인을 학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따위로 판결문을 쓰면은 피해자 탓이 되잖아요. 적어도 이렇게 써야 되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나서 본인 주장으로 사랑받지 못하게 성장했다고 주장하지만 그래서 다른 형제들 3명은 사실 번듯하게 잘 살았고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 쓰는 이유로 저는 이 판사의 생각을 이제 이해를 못하겠어요.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습니다. 이거를. 그렇죠. 고려했는데 네. 뭐 결국 너 왜 죽였어? 그랬더니 자기를 받아주지 않는 어머니가 미워서 그거잖아요. 왜 안 받아줬을까? 아니 본인이 이렇게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돌아다니고 37범입니다. 이게 근데 재판받은 게 37번이지 안 걸리거나 넘어간 그렇죠. 범죄까지 예.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선회차가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뭐 워낙 정말 극악한 좀 그쵸? 예. 반인륜적인 천륜을 어글리는 범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보시는 분들도 그래서 당최 왜 그렇게 어머니를 친모를 그것도 그 고령에 지병이 있어서 기저귀 차고 생활하시는 거를 5년 만에 출소 뒤에 찾아가서 강간살해한 거야?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그렇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설명이 네. 그냥 판결문에 들었고 딱히 그 설명은 없어요. 본인이 진술을 안 안 했습니다. 하거나 아니면 네. 그냥 네. 뭐 여기처럼 그냥 제대로 사냥받지 못했지. 근데 복수하고 싶었던 어떤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대신해서 가장 만만한 자기 어머니를 상대로 삼았다. 그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확하게 이 강간 부분은 성적인 목적이 아니라 어떤 공격의 그렇죠. 의도로. 복수의 목적이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와, 근데 저는 이제 이거 보신 분들도 댓글에 분명히 달릴 겁니다. 37범이라고 달릴 건데 37번을 계속 내보내는. 그렇죠. 예. 계속 사기를 치는데
계속 그냥 기계적으로 그럼 거기에 37범 될 동안 피해자가 한둘이었겠습니까? 피해 액수도 한둘이 있겠어요? 폭력은 또 뭐 열 몇 번이니까 피해자가 그럼 이런 애들은 진짜 오랫동안 네. 교정이 될 동안 오랫동안 가두는 게 맞죠. 그러니까 20범이 넘어간다는 것은 교정이 안 된다라는 반증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그거를 바깥에 놔두니까 계속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공격하고 그죠 가족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참 우리나라의 그 형사사법만이 아니라 교정사법의 교정 행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이게 제가 어떤 가정 환경에서 자란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어머니가 진짜 혼자서 4남매를 키운다는 거는 사실 일일이 형제 자매들한테 시간을 쓸 시간이 없다라는 거고 그만큼 힘들게 키웠는데 그게 또 어떻게 빕에 꼬여가지고 타겟으로 되는 이유 중에 하나로 좀 든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굉장히 더 아이러니하네요. 처참하죠 이게. 네. 자, 피해자 분의 명복을 빕니다. 교수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